저는 그날 워싱턴 DC 한복판 국제산업전략 포럼 회의실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각국의 연구원과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음 10년의 세계 산업 판도를 논의하던 자리였고, 저 역시 분석 자료를 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유럽 출신의 저명한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는 단상 위에서 슬라이드를 넘기며 아시아 산업 구조를 설명하던 중 잠깐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의 경우는 운이 좋았던 겁니다. 미국이 옆에서 밀어준 거잖아요. 미국의 안보 지원과 시장 환경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고,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는 외부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 농담에 반응하듯 가볍게 흘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발표자도 그 반응을 즐기듯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웃지 않았습니다. 딱히 반박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고,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로 나와 커피를 한 잔 들고 창가에 기대 섰습니다. 워싱턴의 늦가을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운이 좋았던 겁니다. 저는 15년 동안 국가 산업 구조를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어떤 산업이 우연으로 만들어지는지, 어떤 산업이 축적된 실력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차이를 데이터로 계속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제대로 분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처음으로 한국 관련 자료를 처음부터 펼쳐 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처음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찾아낸 첫 번째 기록이 바로 제네바 회의였습니다. 195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한국 전쟁 이후 국제 질서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당시 세계를 움직이던 나라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장 한쪽, 가장 끝자리, 작은 책상 하나에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회의는 계속 진행되는데 한국 대표는 단 한 번도 발언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의장 어딘가에서 이런 말이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런 나라도 국가로 쳐줍니까?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다음 줄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비판도 의견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은 발언권도 없이 구석에 앉아 있었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논의되는 자리였지만 정작 그 자리에서 한국은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게 당시 한국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그 회의장에서 한국을 내려다보던 나라들이 이제는 먼저 연락을 보내고 직접 찾아와 협력을 요청하고 지금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땅에 공장을 지어 주십시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세계의 위치를 뒤집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전략연구소에서 국제정치와 산업구조를 분석하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주요 업무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어떤 나라의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왜 다른 강대국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지 데이터와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미국,
중국, 독일, 일본의 산업 흐름을 계속 추적해 왔습니다. 각 나라가 어떤 산업에 투자했는지, 어떤 기술을 중심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성장 속도가 꺾였는지까지 구체적인 숫자와 결과를 기준으로 비교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계 질서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강대국은 계속 강대국으로 남고 그 아래에 형성된 산업 구조도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데이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료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특정 국가와 기업을 직접 부르기 시작하고 또 유럽이 기술 협력을 요청하고 군사와 산업의 핵심이 한 나라에 집중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흐름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강대국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실제로 신경 쓰기 시작한 나라를 데이터를 따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지금의 결과가 아니라 이 나라가 처음 출발했던 지점이 도대체 어떤 상태였는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장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갔고 제네바 회의 기록을 다시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록을 덮고 나서 저는 곧바로 다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54년 그 회의에서 그렇게 취급받던 나라가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953년 전쟁이 막 끝난 직후의 서울. 사진을 보면 도시라고 부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건물의 대부분은 무너져 있었고 길은 흙먼지로 덮여 있었고 남아있는 건물도 제대로 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겨우 몸을 붙이고 살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물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사치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 장씩 넘기다가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허물어진 건물벽 옆에 한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어른은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 옆에 붙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난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자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당시 세계의 반응은 생각보다 더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도와줘야 할 나라라기보다 애초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로서 기본적인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한 군사 전략가는 서울을 둘러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에는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곧 세계의 판단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나라가 아니라 사실상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나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은 더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한국에서 경제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저는 이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건 상황이 어렵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쓸모없는 존재로 본 시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평가가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반응은 거의 같았습니다. 한국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식량이나 물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나라를 유지하려면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을 요청하면 돌아오는 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그런 설비를 다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아직 그 수준이 안 된다. 기술은 필요 없다.
우리가 주는 물자를 받았으면 된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하나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와주지 않겠다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무시였습니다. 한국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산업을 키우지 못하게 하고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했고 계속해서 낮은 위치에 머물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한국은 완전히 아래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계속 읽다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절을 당한 뒤에도 다시 시도합니다. 한 번 막히면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도움이 끊기면 방식을 바꿔서 다시 접근합니다. 끝까지 읽어봐도 포기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는 방향을 바꿉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능한 수준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막혀 있으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그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이야기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록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서부터 흐름이 바뀐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저는 다음 기록을 읽으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1960년대 초 한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산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나라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내리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꺼낸 계획이 제철소였습니다. 철을 만들어야 공장을 만들 수 있고 공장을 만들어야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을 찾아가 자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장면은 기록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대표는 산업 계획서를 들고 미국 대통령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제철소를 세우고 도로를 깔고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하나씩 설명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함께 겪은 나라니까 어느 정도는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대통령은 계획서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듣는 도중에도 시계를 보고 자세를 바꾸고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냥 우리가 주는 밀가루나 받아서 먹어라.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단순히 지원을 거절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철소를 세우고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현실성이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한국이 어떤 산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가 정해진 셈이었습니다. 철을 만들고 공장을 운영하는 나라가 아니라 필요한 물자를 외부에서 받아 쓰는 수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하게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이번에는 세계은행을 찾아갑니다. 포항 바닷가에 제철소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들고 자금을 요청합니다. 조사단이 현장을 둘러보고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이 나라는 철을 만들 수준이 아니다. 이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 그 보고서가 나온 뒤 그 보고서 한 장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 한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막아버립니다. 한국에 자금을 대려던 곳들도 하나둘 물러났습니다. 제철소 건설에 필요한 돈을 외부에서 구하는 길이 사실상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번 거절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공유하지 않고 자금도 지원하지 않고 핵심 산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국가는 선택을 바꿉니다. 계획을 접거나 외부에 더 의존하거나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외부에서 막히면 내부에서 해결해야만 한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한국은 도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허락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히면 다른 방법을 찾았고
가능한 길을 하나씩 직접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은행이 막히자 한국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지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과거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가장 감정적으로 선택하기에는 어려운 대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제철소에 투자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국민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왜 그 돈을 거기에 쓰냐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때 한국은 단순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택은 이 나라를 계속 이렇게 둘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바꿀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은 하나씩 막혀있던 구조를 직접 깨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누군가 도와줘서가 아니었습니다.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세상을 뒤집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 다음 기록으로 넘어가면서 저는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산업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어디까지 버티고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술이 있는 나라로 직접 찾아 들어갔습니다. 일본과 유럽, 당시 기준으로 기술의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해외 연수라는 이름으로 그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처음 마주한 건 기술이 아니라 노골적인 거리감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기록에 남아있는 장면입니다. 한국인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현지 직원들이 장갑을 끼고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기계에 손때가 묻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게 현지 직원들의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로 본 것이 아니라 기계를 더럽힐 수 있는 존재처럼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그대로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은 아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설계도는 감춰지고 중요 공정은 접근조차 못하게 막았습니다. 질문을 하면 제대로 된 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다. 그걸 너희들은 할 수가 없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배울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그대로를 보자면 퇴근 후 사람들이 다 빠진 공장 안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집어서 버려진 종이 조각들과 찢어진 설계도 일부나 메모의 흔적 등을 찾아냈습니다. 그걸 하나씩 꺼내서 그걸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칸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종이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서 퍼즐처럼 이어붙였습니다. 어디가 연결되었는지 선을 따라가고 구조를 눈으로 외웠습니다. 볼펜으로 손바닥에 적어가면서까지 기억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버티면서 어떻게든 끌어와야 하는 상황에 가까웠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쫓겨나고 다시는 그 공장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들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평생 못 사는 나라로 머물게 된다.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현지 기술자가 다가와 이렇게 말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너희는 평생 나사나 조이다 끝날 거다. 그리고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엔지니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쓰레기통 앞에 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건 자존심이 없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건 나라였습니다. 이건 한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한국 산업 전반에서 비슷한 방식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를 만들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설계도를 들고 다니면 한국 기술자들은 그 옆을 따라다니며 눈으로 보고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낮에 봤던 내용을 떠올려 종이에 다시 그렸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렸습니다. 그렇게 그린 종이들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계속 쌓여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단순히 배운 나라가 아니라 버티면서 직접 만들어낸 나라였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결과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기술은 쉽게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면서 조금씩 아주 천천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 나라는 조용히 기술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끝난 게임이었다. 저는 이 다음 기록을 보면서 이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단계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 그 결정을 실제로 옮기기 위해 한국은 제철소를 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로 선택된 곳이 바로 포항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 기록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바닷가 옆에 아무것도 없는 땅, 제대로 된 기반 시설도 없었고 기술도 경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철소를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저는 당시 외신 반응을 찾아봤습니다. 불가능하다. 이건 산업이 아니라 무모한 시도다. 곧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런데 현장 기록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당시 한국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자였던 인물은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모두 이 바다에 빠져 죽을 각오로 하자. 저는 이 문장을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물러설 곳이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제철소에는 단순히 자금이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그 안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술이 부족하면 외국 기술자를 따라다니며 눈으로 외우고, 장비가 부족하면 있는 것들을 맞춰서 어떻게든 사용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멈추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고쳐가며 해결해 나갔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건 공사가 아니라 집념이다. 그리고 같은 시기 제철소와 함께 또 하나의 큰 계획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를 직접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 계획이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자동차가 많지 않은 나라에서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외신 반응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차도 없는 나라가 무슨 고속도로를 만드느냐? 이건 독재자의 보여주기식 사업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장은 그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했고 장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투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직접 현장에 나왔고 삽을 들고 하나씩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담은 사진을 봤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한 줄로 서서 삽으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 손으로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땅이 질척해져 삽이 잘 들어가지 않았고 햇볕이 뜨면 마른 흙이 날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이 길이 완성되면 사람과 물자가 오갈 수 있고 서울과 부산 사이의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는 걸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두 장면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제철소와 도로를 만드는 데에 사람과 자금이 모두 투입되면서 이건 국가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모든 걸 걸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현장에서 작은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생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이동 시간이 줄어들고 사람과 물자가 이전보다 빠르게 오가기 시작합니다. 눈에 확 띄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때부터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구간을 보면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멈출 수 없다. 이미 많은 인력과 자원이 투입된 상태였고 중간에 멈추면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방향을 그대로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다음 자료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건 이미 끝난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선진국의 뒤를 따라가는 단계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방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을 먼저 선택하고 어떤 시장에 먼저 들어갈지를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은 어떤 기술을 먼저 선택하고 어떤 시장에 먼저 들어갈지를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 당시 전 세계의 전자산업의 중심은 단연 일본이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 이 이름이 붙은 제품은 곧 세계 최고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당시 인터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일본 기업 관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기업이 우리를 따라오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다.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의 격차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벽을 정면으로 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이라는 아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일본이 아날로그 기술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한국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저는 이 선택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건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술을 먼저 선택해 기준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TV를 내놓습니다. 그때까지 시장은 아날로그 방식이 중심이었습니다. 화질과 색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경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방식이 나오면서 비교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화질뿐만 아니라 신호 처리 방식과 확장성까지 새로운 기준으로 제품이 평가되기 시작합니다. 일본 기업들도 뒤늦게 방향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디지털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새로운 기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2000년대 중반, 삼성전자 한 회사의 이익이 일본 주요 전자기업 전체 이익을 합친 것보다 많아집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한동안 화면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전이 아닙니다. 질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때 일본 언론이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술 패전. 마치 전쟁에서 진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본 공장 밖에서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됐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업으로 들어와 한국이 만든 기준에 맞춰 일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던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화장실 안에서 도면 조각을 맞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기준을 만드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완벽한 역전입니다.
저는 이 구간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웃음은 가장 늦게 무너진다. 하지만 한번 무너지면 완전히 사라진다. 그리고 그 비웃음이 이 시점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벌어진 변화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특정 산업 하나의 변화가 아니라 산업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이미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확인한 자료가 그 생각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 이야기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의 이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싸다. 품질이 떨어진다. 오래 못한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방송에서는 한국 자동차를 소재로 조롱하는 코너까지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관객들이 웃고 있었고 진행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이 차는 오래 타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한 방식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 하나의 조건을 내놓습니다. 10년, 10만 마일 보증. 저는 이 조건을 처음 봤을 때 바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품질이 완벽하지 않으면 회사가 버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업계 반응은 단순했습니다. 저건 오래 못 간다. 스스로 무너질 거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고장이 나면 약속한 대로 책임졌고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해결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타보자였던 선택이 생각보다 괜찮다로 바뀌고 결국 이걸로 바꾸자는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제 구매율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브랜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됩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었던 디트로이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GM과 크라이슬러가 차례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같은 시기, 한국의 공장은 오히려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비웃던 시장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고철이라고 불리던 자동차가 이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조롱하던 방송은 사라지고 대신 경제 뉴스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자동차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저는 이 변화가 단순한 기업 성공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건 신뢰를 뒤집은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 어려운 게 신뢰인데 한국은 그걸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점에서 확신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갔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분야입니다.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 핵심입니다. 반도체와 조선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벌어진 변화를 정리한 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변화는 자동차 산업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현대 산업 전체를 움직이는 영역이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저는 이 분야를 처음 분석할 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건 부품이 아니라 기반이다. 전투기를 만들려면 필요하고 인공위성을 띄우려고 해도 필요하고 지금 이 순간 돌아가고 있는 금융 시스템도 반도체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한국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초 한국 기업이
세계 최초로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합니다. 당시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지속될 수 없다. 하지만 저는 이후 데이터도 계속 확인했습니다. 다음 세대 제품에서도 그 다음 세대에서도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단 한 번도 주도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하나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건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완전히 장악한 구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던 일본 기업들이 차례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고 공급 구조도 함께 바뀌면서 그 중심에 한국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존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반도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 산업입니다. 한때 바다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나라들이 핵심을 쥐고 있던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산업에서도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자료를 정리하던 중 눈에 띄는 기록 하나가 있었습니다. 배는 반드시 바다 근처에서 만들어야 한다. 수백 년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걸 깨버립니다. 육상에서 선박을 건조한 뒤 완성된 배를 바다로 이동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이 계획이 나왔을 때 반응은 단순했습니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배가 완성됐고 생산 속도와 물량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발상 자체가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선박 발주가 한국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한때 조선업을 이끌던 나라들은 점차 시장에서 밀려나고 결국 이전과는 다른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기 나라에서 직접 배를 만들던 나라들이 한국 조선소에 먼저 연락을 합니다. 우리 배를 먼저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문 앞에서 거절당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작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반도체와 조선. 하나는 현대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이고 하나는 전 세계 물류를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이 둘을 동시에 준 나라.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강대국들은 한국을 선택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한국이 없으면 자기 나라 산업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 이르러 비로소 반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경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협력을 요청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때부터 강대국들이 한국을 향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공간에서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1960년대 한국 대표가 미국을 찾아갔습니다. 산업 계획서를 들고 자금을 요청합니다. 그때 돌아온 답은 단순했습니다.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냥 우리가 주는 걸 받아라. 그 자리에서 한국은 선택권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이번에는 한국이 찾아간 게 아니라 미국이 먼저 한국 기업을 불러들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작은 반도체 웨이퍼를 손에 들고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조각이 우리의 안보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 말을 마친 뒤 한국 기업을 향해 직접 요청합니다. 우리 땅에 공장을 지어 주십시오. 저는 그 장면에서 한동안 화면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봤던 장면과 너무 정확하게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먼저 부탁하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부탁합니다. 저는 이걸 단순한 협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관계가 바뀐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미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급이 멈추면 전투기 생산이 멈추고 서버가 멈추고 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세계 최강국이 다른 나라의 공급에 의존하게 된 상황.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라 구조다. 이 변화는 유럽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중심입니다. 벤츠와 BMW, 그 이름 자체가 기준이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업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배터리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자동차의 핵심이 바뀌었습니다. 엔진이 아니라 배터리가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를 한국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독일 기업의 회장이 한국 기업을 만나기 위해 직접 비행기를 타고 찾아옵니다. 과거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공장 문 앞에서 기회를 기다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가 한국을 찾아와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줄을 적었습니다. 기다리던 나라가 기다리게 만드는 나라가 됐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영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한때 바다를 중심으로 조선 산업을 이끌고 바다를 지배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국 군함을 직접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택합니다. 바로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맡깁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록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배를 만들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렇게 말하던 나라가 지금은 한국 조선소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 배를 먼저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정리하면서 확신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역전이 아닙니다. 완전히 뒤집힌 질서입니다. 과거의 한국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는 이 모든 흐름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온 나라라면 왜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지 않았을까? 과거를 돌아보면 그럴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한국은 무시당했고 거절당했고 배제되어 왔습니다. 기술을 요청하면 비웃음을 들었고 도움을 요청하면 항상 조건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모든 걸 기억한다면 힘을 갖게 된 뒤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하다가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도움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지구 반대편에서 군대를 보내 한국을 도왔던 나라입니다.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낯선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국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참전용사들을 찾아가 집을 지어주고 자녀 교육을 지원하고 생활을 돕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건 이익을 기대하고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적인 목적이나 전략적인 계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얻을 수 있는 건 없었지만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튀르키예입니다.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전 세계에서 구조대가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구조대는 끝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잔해 속으로 들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보면서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당신들을 도왔다. 이제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 온 나라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힘을 가지게 되면 지배하거나 외면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과거의 선진국이 선택했던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가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시스템을 함께 만들고 같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힘을 쓰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였을까요? 지금 한국은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라 협력이 필요할 때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되었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 먼저 찾게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되고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제네바 기록을 읽었을 때 그 장면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무시를 당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장면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무시를 견뎌냈고 막힌 상황을 하나씩 풀어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결과로 증명해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쉽게 이긴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 더 단단하게 서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게 남으셨나요? 그리고 한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세계가 감동한 한국입니다.